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중도금 치렀습니다. 중딩이 있어서 동네 안에 수평 이동이긴 하지만 24평 복도식은 점점 좁아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네. 이 복도식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복도식이다. 그 말은 이제 연식이 한 20년 넘은 거예요. 거의 20년 넘었다고 보면 됩니다. 웬만하면 뭐 30년에 가까운 집들이 복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도식 자체도 좀 불편한 게 있지만 그냥 연식에서 오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복도식이라고 해서 못 사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연식이 좀 오래되고 그러면은 그게 뭐 1990년대 뭐 초반에 지었다 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30년 전인데 그 30년 전에 지을 때 우리나라의 그 생활 어떤 문화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옛날에는 그 복도식 아파트에서 그 놀이터 보면서 야 영식아 들어와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럼 엄마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 밥 먹으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아이들이 막 그 놀이터에서 그 그네 타고 놀다가 엄마 나 이따 들어갈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였잖아요. 그 복도식 그 문화. 그리고 복도식 문화가 우리나라에 주류일 때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94년도인가가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도 그때가 기억납니다. 94년도 때 여름이 기억나. 그때 그 그냥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창문 다 열고 문 열어놓고 그때 그 모기장 같은 거를 들고 그 집 앞에 주차장 같은 데에서 잔 적이 있었어. 여러분들 그거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실 텐데 여기 지금 한 30대 중후반 넘으신 분들은 94년도가 기억이 날 텐데 그때가 그냥 모기장 막 큰 거 막 이런 거를 그냥 주차장에다가 막 펴놓고 사람들이 그냥 살았어요. 왜냐면 에어컨이 없었거든. 그때는 에어컨이 없는데 그 밤에 막 32도 막 이랬거든요. 94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나와서 잤어요. 그리고 막 놀이터에서 막 사람들 막 그냥 할 일 없이 막 이렇게 그네 타고 있고 막 진짜 그랬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뭐 고등어 구우면 뭐 다 알고 그리고 뭐 옆집에서 부부싸움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문 열어놓고 지내고 뭐 우리 애가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맞벌이 하는 엄마 아빠가 조금 퇴근이 늦었다 그러면은 그냥 옆집 가서 밥 먹고 있고 그럼 옆집 가서 밥 먹고 있으면은 그 퇴근하고 늦게 온 어머니가 뭐 이렇게 참외나 이런 거 사가지고 그 집에 가. 그래서 이제 참외 주고 그 애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웃 간의 교류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일종의 단지가 아니라 마을처럼 운영이 됐던 그러니까 소규모 이렇게 마을 집단처럼 운영이 됐던 그 시절에는 복도식이 좋았습니다. 근데 복도식이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불편하니까 이제 계단식이라는 게 나타났고 계단식이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단식이 나오니까 이제 두 집만 보고 사는데 옛날에 복도식은 복도가 있으니까 복도 한 줄에 막 20채씩 있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계단식에 두 명밖에 없는데 두 집밖에 없는데 뭔 인사를 합니까? 요즘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괜히 말하면 안 돼. 요즘은 막 조용히 있으라고 막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인사 안 하고 지내고. 근데 계단식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파트도 이제 사실상 이제 조용히 우리 가족만 산다. 이런 문화로 급격하게 바뀐 거죠. 복도식에서 그걸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층간 소음 문제들도 그때부터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는 그 이웃들이 나를 도와주고 우리 애를 서로 이렇게 공동 육아하면서 서로 약간 그 외부인들을 감시해주는 우리끼리 이렇게 지켜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이제 계단식에 살고 지하 주차장에 있고 하니까 이제 안 마주치고 살려고 작정하면 아예 동네 사람들 안 만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각박해지고 이제 삭막해지고 막 그러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거 환경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을 많이 바꾸는데 이게 아파트 문화의 변천사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세대가 계속 늘어나면서 점점 바뀐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예전에는 커뮤니티는 없고 지하주차장만 있으니까 어찌 보면 되게 개인화된 아주 그냥 서로 그냥 분절된 그런 생활 문화에서 약간 이제 바뀝니다. 이제는 커뮤니티라는 게 생기니까 저는 앞으로 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주거 문화는 일종의 아파트라는 소속감이 되게 강해질 것 같아요. 아파트 소속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냥 내가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에 이거지. 우리 단지가 되게 막 끈끈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커뮤니티든 뭐 이제 커피숍이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되게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왠지 모를 동질감. 왠지 모를 동질감이 있는 거죠, 이제는. 왜냐면 이제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게 점점 늘었으니까. 예전에 이제 지하 주차장만 같이 공유를 했다면 이제는 커뮤니티도 공유를 해야 되고 뭐 수영장도 공유를 하고요. 사우나 같은 게 되게 크죠. 사우나가 있는 집에 살면요. 어쩔 수 없이 이래나 저래나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이 모입니다. 같은 시간대 모여. 그러면은 또 이제 한마디씩 해. 뭐 하세요? 뭐 남편분은 뭐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애 나이대가 혹시 학교 어디? 그 초등학교 저희 애도 하면서 이제 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또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뭔가 공통의 그 공간을 공유하는 경험. 이게 유발하는 약간 우리 단지 사람들은 약간 특별해. 뭔가 우리 단지 사람들끼리 좀 뭉쳐야 돼. 이런 개념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극도의 부자들은 싫어합니다. 극도의 부자들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최상급의 기준에 들어갈 만한 부자들 정도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만 우리끼리 뭉쳐. 이런 걸 또 좋아하니까 요게 이제 강남이나 뭐 서울 이제 비싼 동네들은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아파트가 최고야, 니네 아파트 별로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바깥에 있는 구축 아파트, 빌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거는 우리끼리만 쓰면 좋겠는데, 우리 단지 안에 좀 강아지 좀 끌고 산책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들겠죠. 우리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는 막 이제 극도로 막고 싶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를 넘는 시대입니다. 미래에도 아파트 소속감이 깊어질까요? 개인주의가 주류가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 가구는 그러면은 개인인가 가족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1인 가구가 과연 그냥 한 명인가?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1인 가구가 아니라 이제는 잘 사는 나라의 1인 가구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의 1인 가구면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욕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나라면 작은 데서 그냥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주거를 하겠지만 이제는 1인 가구도 공간을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는 1인 가구면 정말 힘들게 살겠지만 돈이 많은 1인 가구들도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 40평, 50평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뭐 20, 30평대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강아지가 1000만 마리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1500만 마리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5000인데 가구로 치면 한 20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가구에 강아지가 1500만 마리가 사는 나라예요. 고양이도 그거보다 좀 적을 테니까 이래저래 고양이랑 강아지 합치면은 거의 가구 수만큼 있을 겁니다. 한 가구에 두세 마리 키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키우는 집도 있다 그러면 웬만한 집에는 이제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하나 있는 거 이제 한 집 건너 한 집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1인 가구라고 해서 혼자 사는 딱 진짜 무슨 뭐 정말 그냥 발 뻗고 누울 수만 있는 그런 그 고시원 정도가 필요한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래저래 어느 정도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1인 가구라는 개념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외로움도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젊을 때, 뭐 20대, 30대, 뭐 길게 보면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외부에 있는 다른 1인 가구나 뭐 미혼인 분들과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40대 중반 이후까지도 그냥 순수하게 사적인 교류를 하는 일들이 많을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많진 않을 것이다.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1인 가구
인데 돈도 어느 정도 버는 자금도 좀 있는 1인 가구 분들은 어딘가 소속감을 원하실 거고, 그 소속감이 돈이 적으면은 뭔가 그냥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로 하겠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어떤 아파트든 뭐든 이 집단 안에 들어가는, 저는 그거를 분명히 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화가 없지만 이제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1인 가구인데 노인분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던 미혼인 노인 가구도 이제 늘어날 겁니다. 옛날에 이제 뭐 사별이나 이혼으로 늘어난 1인 가구라면 이제는 아예 생애에 한 번도 결혼 안 한 분들도 많겠죠? 노인인데. 그런 분들끼리 뭔가 나름 검증된 이 자산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럼 커뮤니티 안에는 믿을 수 있는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그 니즈가 클 것이다. 저는 절대로 1인 가구들이 노인이 돼서도 돈이 많은데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 가구여도 돈을 벌어서 아파트에 살려고 할 것 같아요. 왜?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뭉쳐 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1인 가구라서 뭐 그냥 저는 평생 전월세 살면서 그냥 뭐 살겠습니다 라는 거는 젊을 땐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나름 그 소속감이 필요해요. 소속감. 근데 이거는 좀 늙어봐야 알아. 뭐 저도 점점 늙으면서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옆집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안에 있다는 그 안정감. 왠지 그래도 여기 경비 아저씨도 지켜주고 옆집 사람들도 그래, 이 정도 단지에 살면 뭐 이상한 사람은 없겠지 라는 어떤 그 막연한 믿음, 그리고 이 동네에 살면은 그래도 나름 뭐 인프라는 뭐 잘 갖춰져 있잖아,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 거기에서 오는 그 막연한 안정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 문화는 아마 우리 세대까지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개도 키워야 되고, 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진심이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요즘에는 강아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강아지가 그냥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많아가지고, 뭐 강아지 유치원도 당연히 보내지만 강아지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분들도 많고, 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뭐 두세 마리를 키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가 뭐 최소 15년 정도는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뭐 2인 가구나 3인 가구의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짐도 그렇고.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또 어느 정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약간은 좀 구분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니즈까지 섞이면은 아파트 수요는 아마 약간 변형은 되겠지만 지금처럼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기후나 이 서울 집중화, 뭐 그리고 이제 인프라의 설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파트 외에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 뭐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또 부동산 투자도 오래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날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런 겨울과 여름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더울 때는 당연히 냉방 효율도 필요한 거고, 너무 추울 때는 난방 효율도 좋아야 되는데, 뭐 단독주택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난방 효율이 아주 떨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모여 살고 아주 막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수도권에 사는데 당연히 주차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타는 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너무 인구 밀도에 치여 사니까 돈 벌면 차 사고 싶고, 차라리 1시간 반 걸리더라도 50분 대중교통 탈 바에는 1시간 반 그냥 차 탄다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차를 또 주차를 또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하려니까 또 단독주택 정도의 수준으로 살지 않으면 주차 문제가 생기는데, 단독주택은 땅값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구 밀도가 집중돼 있는 동네에서 단독주택을 어떻게 사냐고.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못 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은,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면은 아파트 말고 대안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파트를 닭장 아파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안 그렇죠. 닭장 아파트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 극효율을 좋아하는 효율성의 민족인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발전시켜 버렸어. 이제는 리조트형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리조트형 휴양지 개념의 아파트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더욱 이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가 이제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주차 해결되죠. 안전 문제 해결되지. 냉난방 효율 좋지. 그다음에 안전 문제 해결되죠. 공동구매로 경비를 다 해결하니까. 근데 이제 커뮤니티를 지으니까 이제 어떤 같이 모이는 공동체 공간도 생기고 나름 리조트 개념이 생기면서 뭐 사우나, 뭐 식당, 뭐 이제 수영장 아니면 거기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동구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도 잘 되고 뭔가 남과 엮일 필요도 없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은 생활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간다. 층간소음 정도만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정도 효율을 뽑아주는 다른 주택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파트 선호도는 계속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인구가 줄니까 뭐 아파트에 안 산다? 그럼 아파트에 안 살면 어디 사실 건데요? 라고 말하면은 그러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에 살고 있는 4인 가족입니다. 교육보다도 생존을 위해서 지방 아파트 정리하고 수도권으로 기러기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가족을 볼 수 있고요. 이직은 불가능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 사는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서울 뭐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고 원래도 이게 서울의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집값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 정책까지 써버리니까 더더욱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런 다주택 규제 이런 거 안 해도 서울 집값이 지방보다 더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이게 15년의 그 시계열로 보면은 15년 전보다 지금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그거를 더 가속화한 게 지금의 이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 채 실거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하라니까 전국에서 가장 똘똘한 걸로 몰리니 서울의 아파트로 몰리는 것이고 반대로 덜 똘똘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의 아파트들이 이제 돈이 빨려서 이제 서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서울로 가, 돈도 서울로 가, 근데 그것도 다 집으로 가 하니까 이제 지방 분들은 이제 공포감이 오는 겁니다. 지방에 내가 직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은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아들, 딸도 여기서 키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살려니까 집도 필요하고 근데 집값은 안 올라가. 근데 서울은 집값도 올라가. 근데 직장도 많아. 우리나라의 전문 뭔가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직장의 82%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7%, 18%를 가지고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지방에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이 고소득의 82%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나머지 18%를 가지고 인구 절반이 나눠 가져야 되니 웬만해선 지방에서 돈을 잘 버는 직장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에 거의 재산의 80%를 집어넣는 나라니 지방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뭐 집이라도 한 채를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좋은 직장도 없고 고소득 직장도 없는데 사놓은 집은 계속 가격이 서울하고 격차가 벌어져. 그러면은 나는 못 가도 우리 애는 보내야지. 우리 애는 못 가도 우리 손주는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지방에 살아야 되는 실익이 뭐냐? 라고 말하면 그냥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냥 과거의 경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지방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아직 직장을 못 구한 우리 아들과 손주들은 지방에서 안 키워야겠네라는 게 그냥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정책과 국가 기조입니다. 이거는 바뀌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좋은 교육을 하고 더 잘 되라고 미국으로 약간 보내고 아빠가 이제 한국에서 기러기를 했다면 이제는 지방에 있는 분들도 자기는 지방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아이들과 뭐 와이프는 서울로 보낸다, 수도권으로 보낸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리고 대학생인 애들은 이제 인서울 학교를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든 정착하라고 하고 나는 지방에서 뼈를 묻겠지만 너네는 서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조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거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 기조가 과연 바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과연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또 표심을 또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들도 참 고민이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되길 바라지만 쉽지 않다면 인간은 결국에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나라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애라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내분도 지방에 직장이 있고 남편도 지방에 직장이 있어. 이런 분들은 지방에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남편만 지방에 직장이 있는 뭔가 외벌이 가족 이런 분들은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올라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반대로 부산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부산을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 부산을 우리나라의 압도적 두 번째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어떻게든 부산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 부산을 서울의 유사한 도시로 만들면 안 되고 저는 부산은 부자들의 도시 서울에서 돈 많이 벌고 서울의 부자들이 부산 가가지고 플렉스하는 도시로 저는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 생각이고 서울에서 60대에 은퇴하시고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연금 받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드디어 부산 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설레하면서 막 부산으로 가는 그 KTX를 타는 거지. 막 그런 거죠. 그럼 부산에 갔더니 막 엄청 고급 주택 있고 막 화려한 거죠. 화려한 부산에서 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다니. 야, 여긴 눈도 안 온다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부산에서 살고 막 그 컨버터블 막 오픈카 타고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드디어 내가 이 광안대교를 보면서 살 수 있구나 하면서 그 약간 그 인생의 목표를 이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뭐 대기업을 부산으로 보내달라 막 이러고 있으니 저는 뭐 그게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한 노인들이 부산으로 가야죠. 일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애들도 키울 필요가 없고 돈은 쓰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부산에 가서 사는 거죠. 돈 엄청 번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그 안에서 분명히 그 돈을 쓰고 싶은 그 노인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영업도 일어날 것이고 뭐 요양 서비스도 생길 것이고 뭐 당연히 의료 시스템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가지 말라고 해도 저는 부산으로 갈 회사들이나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이 우선 좀 살아나야 뭐 대구도 살아나고 뭐 대전도 살아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요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지방 아파트 값이 자꾸 내려가가지고 팔아야 할지 끝까지 전세 돌리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지방 아파트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지방은 지금은 동네 대장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네 대장 아파트, 동네 대장, 그 동네 대장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저희 동네에서도 좀 안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힘든 것 같아요.